어제 치러진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습니다. 일단 한인사회 염원이었던 뉴욕 시의원이 2명이나 탄생했고 뉴저지에서는 한인 주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에릭 아담스 후보가 66.5%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DC 자문위원단이 어제 만장일치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소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습니다. 일단 한인사회 염원이었던 뉴욕 시의원이 2명이나 탄생했고 뉴저지에서는 한인 주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23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시의원에 도전한 린다이 후보는 총 12,353표, 득표율 63.6%를 기록해 득표율 36.4%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꺾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린다이 당선자는 23선거구에서 최초의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이 유리천장을 깨고 승리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직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26선거구 줄리원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줄리원 후보는 77.2%의 득표율로 22.8%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한인 주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37선거구에서 주 하원에 도전한 엘렌박 후보는 31.53%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됐습니다. And I hope, this is the beginning of something wonderful and great change to the state of New Jersey. Thank you. 한인 후보 간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는 공화당으로 도전한 스테파니 장 후보가 28.48%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의 폴 김 후보는 득표율 25.73%로 재선이 유력시되고 6선에 도전한 이종철 후보는 현재 3위로 낙선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저희 주민들께서 저를 지켜봐 주신 15년의 기간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말없이 너무 도와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펠파 교육위원 선거도 민은영, 찰리신, 정수진 후보가 당선돼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로튼도 전 시장은 4위로 낙선했습니다. 역시 한인 후보 간 대결이 펼쳐졌던 클로스터는 3선에 도전한 제니정 후보와 공화당 크리스토퍼 조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테판 진유, 레오니아 조앤체 후보는 재선을 확정지었으며 듀몬트 지미체 후보는 4위에 그쳐 재선에 실패했고 에지워러 미셸 한 후보도 3위로 낙선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에릭 아담스 후보가 66.5%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필 머피 현 주지사가 아주 근소하게 앞선 상태입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에릭 아담스 후보가 승리해 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에릭 아담스는 66.5%의 득표율로 28.8% 득표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기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애덤스는 브루클린에서 열린 승리 기념 파티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오늘 밤 나는 꿈을 이뤘다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88%가 개표된 오늘 오후 기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필 머피 현 주지사는 49.78%의 득표율로 공화당 잭 치아테렐리 후보의 불과 득표율 0.3%, 3천여 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수천 건의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여서 두 후보 모두 승리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소한 표차로 승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낙선한 후보의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 승리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영킨 후보는 50.7%의 득표율로 민주당 맥콜리프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버지니아에서의 공화당 후보 당선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패배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공급망 마비, 코로나19 재유행 등 각종 악재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CDC 자문위원단이 어제 만장일치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미 전역 2,800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단이 어제 만장일치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성명에서 아이가 있는 어머니로서 부모들이 소아과 의사나 학교 간호사, 지역 약사에게 자녀들의 백신 접종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상담하고 배울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최종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이 팬데믹의 전환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을 줄이게 해줄 것이라며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미국 전역에서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2,8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투여할 화이자 백신은 기존 투여량의 3분의 1 수준인 10마이크로그램만 투여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기반 백신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심근염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접종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등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제 AFP 통신은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부모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을 둔 수실리스 엘버레스 씨는 아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엘버레스는 AFP에 백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면역과 영양인데 백신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은 화학물질일 뿐이라며 어느 부모도 그걸 아이 몸에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찬성자인 다니엘라 보에서 씨는 화이자 접종 승인을 기다릴 수 없어 5살짜리 딸에게 지난주 실험 참여차 모더나 백신을 맞히려고 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백신 접종 효과가 다른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백신 접종 후에는 출생국인 독일을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허넨데스 윙커, 데이비드 윙커 부부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소아과 의사와 면담 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취소와 만원 비행기, 항공요금 폭등은 요즘 미 항공업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난에다 연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항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일부 방역 조치의 완화와 백신 의무화에 따라 미국에서 항공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승무원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항공사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승객에게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항공업계 상황은 이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항공사 노조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근무 여건에서 정점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추수감사절, 연말 등 연휴 기간 증가하는 여행 수요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모두 12월 초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 연방 규정을 따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공사가 연방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항공사 직원들이 대거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고 보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듯 항공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항공사는 비행 일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편을 예매하는 승객은 선택권이 줄어들고 예약을 할 수 있더라도 요금이 크게 상승하는데 연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비행기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급망 대란의 해소를 위해서 서부 항구들이 적체된 화물에 벌금까지 내리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이 벌금 조치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CNBC는 캘리포니아주 LA 항구가 항구에 남은 화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이 방식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항의 진 세로카 전무이사는 지난 1일부터 벌금 부과책을 실시했고 벌금은 LA항과 롱비치항에 모두 적용됩니다. 9일 이상 항구에 남아있는 트럭 한 대에 대해 해상 운송선은 하루 $100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철도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항구 대기 6일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로카 의사는 여기저기서 협력과 운영 회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이것은 마지막 수단이었고 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선 운송업자, 수입업자 등과 함께 하루 2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로 화물을 어떻게 옮겨서 적치를 해소할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늦게까지 73척의 배가 정박해 있는데 이 배들을 들여와 작업해야 한다며 현재 항구 생산성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간 부분이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협력해서 일하고 있으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일단 12월과 12월에 한해서 구체적인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작년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 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은 일단 11월과 12월에 한해 구체적인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1월 말에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이런 속도의 매달 순 자산 매입 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는 매달 이런 자산 매입 축소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일단은 12월, 12월에 한해 테이퍼링에 들어간 뒤 상황을 보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대유행 이후 연준은 장기금리 억제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매달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등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테이퍼링 조건으로 언급해온 연준이 이번 달 테이퍼링 시작을 못 박은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또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동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고정된 겁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초 만료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새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영국 글라스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후임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은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선의 선택을 위해 경제 고문들과 만나고 있다며 좋은 선택이 많이 있지만 지금 추측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현재 연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은 내년 2월 초 임기가 만료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이후 파월을 재지명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월 현 의장에 대한 재지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의 통화정책 대응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추천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직접적인 발언은 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연준 관리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모든 주요 지명자들이 상원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뉴욕의 여러 가을 이벤트들이 일제히 부활합니다. 지난해에도 취소됐던 뉴욕 마라톤이 오는 7일 개최되고 메이시스 퍼레이드도 코로나 이전 규모로 진행됩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세계 최대 마라톤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이 오는 7일 개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마라톤은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 뉴욕 마라톤은 통상 참가 규모가 5만 5천 명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3만 3천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규모가 줄긴 했지만 3만 명 이상이 한자리에 몰리는 만큼 주최 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강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경기 시작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라톤 출발 직전까지 주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마치자마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물 등을 나눠주는 지점의 개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우승자는 메달을 직접 목에 걸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진행됩니다. 올해 95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15개의 대형 풍선과 수레 28대, 10개의 행진 밴드, 9개 공연 그룹 등이 참여합니다. 퍼레이드 경로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같지만 올해는 퍼레이드 참가자, 진행 요원 모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소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개인소득 7만 7,280달러, 4인 가족 15만 9천 달러 이하 소득자들은 세금 크레딧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세금 크레딧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개인은 연소득 7만 7,280달러까지, 가족 4인 기준은 15만 9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기준 이하 소득자의 경우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세금 크레딧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개인 연소득 5만 1,040달러 이하, 가족 10만 4,080달러 이하였습니다. 뉴저지주가 오바마케어 혜택을 위한 소득 기준을 높인 것은 중간 소득자들이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 말린 캐리드 국장은 오바마케어 혜택 소득 기준을 올리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한 달에 $10 또는 그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위해 오바마케어를 위한 주정부 예산이 추가로 $2,500만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오바마케어는 주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 getcover.nj.gov에서 가입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정부와 계약한 18개의 비영리 단체의 산하 어시스터 또는 내비게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말까지 집행된 추방명령은 27만 9,734건으로 전년도에 21만 7,965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추방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건 추방 판결 심리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 출두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까지 추방 명령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이민법원이 반송된 우편물조차 확인되지 않고 추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30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선거 일정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경문 KCC 한인동포회관 부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창식, 강은주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30대 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7일에 실시되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한 공탁금의 경우 지난 선거보다 $10,000 낮아진 $20,000로 책정됐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내년에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의 출마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주 선관위에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일 1일 브리핑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뉴욕주와 이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고 올바니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출마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로써 내년 6월 치러지는 뉴욕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는 현직 호컬 주지사, 제임스 총장, 드블라지오 시장,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 등 최소 4파전의 형상을 이룰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주점, 카페, 델리 등 요식업소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요식업소들은 앞으로 고객이 특별히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커피 등 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에 끼우는 플라스틱 막대 또는 음료를 젓는 막대 등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위반 시 100에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